인어 고기를 먹고 기생이 된 여인. 조선시대 평양성 남문 밖에 위치한 작은 어촌. 이곳에는 가난한 어부 이진수와 그의 부인 그리고 사랑스런 딸 나난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대동강에서 낚시를 하며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끼니를 굶을 정도도 아니어서 그럭저럭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강의 하류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갑자기 물보라가 일더니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아니, 저게 왜 갈라진다냐? 곧이어 갈라진 물 사이에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떨떨해하는 진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아버님께서 당신을 용궁까지 모셔오라고 하셔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자, 어서 저와 함께 바닷속 용궁으로 가시지요. 저는 당신과 다르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인어가 얼떨떨해하고 있던 진수의 목을 쓰다듬자 살갗이 갈라지더니 아가미가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된 진수를 끌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죠. 한참을 내려가니 화려한 바닷속 건물들이 보였고 그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웅장한 성 하나가 보였습니다. 인어는 진수를 그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몸이 피곤하지는 않은가? 숨은 쉴만했고? 아직도 정신없어 멍한 진수에게 용왕으로 보이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공주님 덕분에 무탈하게 이 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런가? 옆에서 보면 천상 철딱선이 없는 딸인데 밖에서는 맡은 일을 잘하나 보구만. 내 딸도 이제 다 컸구나. 아이 참, 아버지도. 제 나이가 올해로 몇인데. 뾰로통한 표정을 짓는 딸아이를 뒤로하고 용왕은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 몇 년 전부터 자네를 주시하고 있었다네. 매일같이 성실하게 강에 나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자네가 무척 기특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네에게 상을 내리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다 가게나. 용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인들은 진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씻기고 어느 방으로 안내했는데 안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따로 없었죠. 진수는 이틀간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 무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고 그렇게 되자 잔치를 더 이상 즐길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예쁜 미인들의 춤사위가 아무리 즐겁다 한들 가족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못했죠. 그는 용왕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마치자 어느샌가 공주가 와서 그를 데리고 바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태에 도착하자 공주는 상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인어 고기인데 인간이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드시지 마시고 꼭 가족들과 나눠 드십시오. 평생토록 혼자 살기 싫다면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공주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그가 물살에 휩쓸려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겼습니다. 서방님께서 물에 휩쓸려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리 멀쩡히 살아 돌아오시다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그를 잡고 슬피 우는 아내에게 자신이 용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머리를 다쳐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답답해진 그는 공주가 건네줬던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보시오. 이리 비싸 보이는 귀한 상자를 내 어디서 구했겠소.
혹시 훔치셨나요? 이 사람이. 이보시오. 이건 작별의 선물로 용왕님이 주신 상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인어의 고기가 들어있어. 그들이 말하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였소. 그러니 우리 가족 다 함께 먹고 백년만년 즐겁게 사십시다. 그제서야 아내도 그의 말을 믿게 되었고 둘은 안에 들어있는 인어 고기를 요리해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하기 위해 붓두막으로 불을 지피러 나갔고 집에 와 마음이 편안해진 진수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이것을 어쩌자고 이걸 냉큼 먹었느냐? 너 혼자 대체 어쩌려고?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혼내자 무척이나 서러운 듯 엉엉 울고 있었죠. 여보,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성난 것이오? 서방님, 글쎄 나나니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인어 고기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무엇이오? 진수의 가슴은 철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몇십 년 후 어느새 이진수와 그의 아내는 나이를 먹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딸 나나는 18살까지 큰 뒤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가 다르게 미모가 더해져만 갔죠. 양귀비 부러울 게 없던 나난의 미모는 어느새 온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때문에 그녀를 보러 온 많은 사내들로 인해 문 밖은 항상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그녀를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 나서서 청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인어 고기를 먹어 예뻐졌고 그렇기에 그녀와 혼인하면 제명에 못 살고 죽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죠. 왜 그리 사람들이 용기가 없는지 모르겠네. 나는 말이야,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저리 예쁜 여인을 안을 수만 있다면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네. 자네야 뭐 여색에 미친 별 볼 일 없는 목숨이니 그렇겠지. 하지만 말이야, 자네 가족은 어떠한가?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식구들이 다 저주를 받아 절명하면 어찌할 텐가? 설마 그러게 하겠나?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라네. 뭐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 보던가. 나야 뭐 자네가 뒤지면 제밥이나 배불리 먹으면 되니. 그렇게 그녀를 먼 발치에서만 보고 직접 다가서지 않는 남자들 때문에 나나는 괴로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시집갈 나이를 한참이나 넘어섰고 그럼에도 혼담이 오가지 않았기에 초조한 상태였죠. 최악의 경우 처녀로 늙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그녀와는 다르게 영원하지 않은 법. 몇 년 후 노쇠하신 부모님은 그녀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모진 세상에 저 하나 남겨두고 떠나시면 어찌합니까? 졸지에 혼자가 된 나나는 홀로 된 외로움에 힘들어하다 더 이상 슬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에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했죠. 그리하여 기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모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죠. 또한 많은 사내들과 연분을 쌓다 보면 언젠가 혼인, 아니 하다못해 첩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생집에 처음 들어온 날 그녀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나나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기에 처음 보는 미인을 본 남정네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죠. 그녀는 얼마 안 가 사내들이 준 온갖 폐물로 몸이 빛날 정도였습니다. 매일같이 가난하게만 살던 그녀에게 기생일은 꿈만 같았죠. 또한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던 사내들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으니 외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나는 기생일을 하며 여러 남자들과 밤을 보내는 것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몇 년이 흐르고 미모에 물이 오른 나난과 달리 그녀와 함께했던 남성들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이 볼품없게 늙는 것인 기본이요. 갑작스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내 자네를 따라 이곳에 왔는데 저리 예쁜 여인은 처음 보는구먼. 아석에 저 여인은 남자의 양기를 빨아 자신의 미모를 유지한다는 소문이 있다네.
그게 말이 되는가? 왜 말이 안 되겠나? 옆집에 살던 이항리가 작년에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게 다 저 여인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네. 그리고 그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 났지. 정말인가? 보기에만 예쁜 꽃이로군. 안타깝네, 안타까워.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들이 죽어나가자 날이 갈수록 그녀를 원하는 이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됐죠.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나나는 다른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정체를 숨기고는 또 다시 기생일을 하며 먹고 살았죠.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던 남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미모와 영생을 얻은 대가가 평생을 혼자 살아야만 하는 거였나 보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저주. 이럴 줄 알았다면 인어 고기는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건데. 나나는 그리 생각하고는 다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20대 초반의 얼굴을 하고 있던 나나는 외모와는 다르게 어느덧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절에서 비구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더 이상 남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여태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문에 매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부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젊고 아름다운 비구니가 절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예전처럼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평생을 늙지 않고 아름다운 미모로 살아가는 것은 더 없는 행복이자 기쁨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리저리 사람의 치이니 이것도 못할 짓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자로서 할 일이 못 되니 어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지내야겠구나. 나나는 자신을 따르던 사미에게 그리 말하고는 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그녀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 주인집 딸 방에 들어간 이업복. 예전 이업복이라는 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글로 된 소설을 잘 읽었는데 낭독을 어찌나 잘했던지 어떨 땐 노래하는 것 같고 어떨 땐 화가 난 듯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웃을 때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도 있었죠. 때론 소리가 막히지 않고 우렁차 호걸의 기상을 보였고 또 때론 여리고 고와 어여쁜 여자의 자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책에서 다룬 상황과 묘사에 따라 특정 장면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그는 당시 권세가나 부잣집에 수시로 불려다니며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한편 어느 서리 부부도 그의 재주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업복을 젖먹이 기르듯 보살펴주며 일가인 양 터놓고 지냈습니다. 마침 서리에겐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예쁘고 단아하여 화려하기는 꽃과 같고 온화하기는 옷과 같았습니다. 업복은 그런 그녀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 어떤 때는 멍해지고 어떤 때는 정신이 뒤흔들리는 등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볼 때마다 추파를 보냈으나 그녀는 그때마다 정색하며 일절 반응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데리고 성묘를 가고 딸만 홀로 남아 있었죠. 대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자기 방을 자물쇠로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소식을 들은 업복은 기회다 싶어서 담을 넘어 그녀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긴 문을 어찌 열고 침상에서 단잠에 빠져있는 그녀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죠. 깜짝 놀란 그녀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길래 여인 혼자 지내는 거처에 숨어들었느냐? 날쌔라! 업복이라네. 그녀는 화를 내며 노쇠 등잔거리로 업복을 때리면서 나무랐습니다. 너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대해주었는데 그 은정을 망각하고 이런 개돼지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하려느냐? 하지만 업복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내밀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로 사정하고 간절한 낯빛으로 달래고 달랬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인 그녀는 너무 심하게 때린 게 후회되었고 계속 때려도 고분고분한 업복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침상에 맡긴 채 업복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 청하니 하룻밤만 너에게 몸을 맡기겠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업복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업복은 설이 부부에게 안부를 여쭈러 왔죠. 별탈 없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가는 길이 힘들긴 했네만 그럭저럭 잘 다녀왔네. 업복은 인사를 건네며 부모의 곁에 있는 여인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한데 놀랄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핀 고운 꽃처럼 빛났던 그녀는 마치 지기 전의 꽃 같았죠. 심지어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몹시나 애처로웠던 업복은 저녁에 연애 편지 한 장을 써서 남몰래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밤늦은 시간 뒤뜰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그날 저녁 그녀는 때맞춰 뒤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홀린 듯 혼잣말을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낭자, 행동이 왜 이리 이상하오? 꼭 뭔가에 홀린 것 같소만. 방금 서왕모가 심부름꾼을 보내 정갈했어. 내가 남의 괸과 위협으로 더럽혀지고 말았구나. 몸이 망가졌으니 원한에 빚을 실로 많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지. 이제 속세와는 인연을 끊고 선계로 돌아오라는군. 그러니 심부름꾼을 따라가야겠어. 업복의 낯빛은 어두워졌습니다. 심부름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여인은 자기 옆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옆에 있잖아. 안 보여?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여인은 말이 끝나자마자 공중을 향해서 계속 웃다가 말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빼서 누군가에게 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신고 있던 꽃신을 벗어 누군가에게 신겨주는 행동까지 했죠. 낭자, 이쯤 되면 저도 오금이 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뭐가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 것인지 설마 실성이라도 한 것입니까? 어째서 너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냐? 봐봐라. 지금 내 눈앞에 똑바로 서서 노려보고 있는 저 자가 안 보인단 말이냐? 그 말에 잔뜩 겁이 난 업복은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쉬지 않고 내달렸죠. 그날 이후 여인은 방 안에 앉아서 종일 혼잣말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엇이 보이는지 허공에 대며 웃기까지 했죠.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일이냐?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딸이 걱정돼 잠도 제대로 못 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대꾸했죠. 어머니, 서왕모가 심부름꾼을 보내 어서 빨리 성계로 오라고 하십니다. 분명 제 몸이 더럽혀졌으니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심부름꾼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얘야, 내 몸이 더럽혀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 명절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업복이 방으로 찾아와 그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을 당장 잡아 족쳐야겠다. 여봐라. 어서 가서 그 썩을 놈 이업복을 잡아 내 앞에 대령해라. 네, 어르신. 하인들은 말을 듣고 곧바로 업복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죠.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분이 풀리지 않아 다음 날 딸을 데리고 관하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인은 뭐에 홀렸는지 새벽에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딸이 없어진 것을 안 부모님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인들을 시켜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딸을 찾는 방까지 붙였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번 다시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죠.
반면 자신을 보살피던 은정도 있고 주인 집 딸을 탐한 이업복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낭독을 하며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무 죗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았죠. 하지만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했던가요? 그는 또 다시 자신을 걷어준 집 여인들과 놀아났습니다. 그 수만 해도 수십 명이나 되었죠. 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는 계속 양반집 규슈들과 문란한 짓을 일삼다가 판서 장붕익에게 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색에 빠져 집 나간 아들. 평양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는데 강가나 산기슭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인도 많아 풍류에 빠진 이나 나름의 재주를 가진 벼슬아치가 미인의 웃음을 얻기 위해 몇 년 동안이나 머무르는 일도 종종 있었죠. 이곳에 자란이라는 기녀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10대 중반, 타고난 자태가 아름다워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정통하여 춤과 노래 실력이 뛰어났으며 여기에 재주와 학식까지 갖추어 시도 잘 지었죠. 이미 평안도 일대에서는 명성이 자자해 사람들은 수많은 기녀 중 자란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한편 평양 감사에게는 석진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시 10대 중반의 나이로 잘생긴 외모는 물론 학식까지 뛰어났습니다. 시 또한 잘 지어 어렸을 때는 신동이란 소리까지 들은 자였죠. 감사는 유일한 자식이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 아이를 몹시 애지중지했습니다. 석진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감사는 가명에서 연회를 열어 축하하러 온 손님들과 술자리를 벌이고 기녀들과 악단을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가명 안이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흥이 난 감사는 행수기녀를 불러 어린 기녀 가운데 아들의 옆에서 시중을 들 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에 기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란을 추천했습니다. 나이도 같은 데다 자태가 어여쁘고 기회 또한 뛰어나기에 감사의 아들에게 딱 맞는 상대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맺은 연으로 자라는 항상 석진의 옆에 머물렀고 함께 장난을 치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감사는 평안도를 잘 다스려 마침내 한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양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감사는 석진이 자란과의 이별을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자란을 버려두고 가자니 아들이 그리움에 상사병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싶고 데리고 가자니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아들의 앞날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었죠.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아 판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우리가 곧 한양으로 떠나야 함을 너도 알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너와 자란의 정이 돈독해져 아무래도 헤어지기 어려울 듯 싶구나. 장가도 안 든 내가 저 애를 계속 데리고 산다면 아무래도 혼사길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남녀가 서로 좋다는데 아무리 압이라 해도 자식더러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라고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니 내가 만약 자란을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내막지 않겠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석진은 아무런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소자가 고작 기생 하나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다 혹시라도 상사병에 몸이 상할까 걱정하십니까? 소자가 한때 화사한 꽃에 눈이 멀었으나 장래를 위해서라면 헌집신 버리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감사는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정 대장부로구나. 이렇게 해서 둘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는 오열하느라 차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행동했죠. 감사는 조정으로 복귀했고 석진도 부모를 따라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석진은 자신이 점점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말에 섞거나 얼굴에 드러낼 수는 없었죠.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즈음 소가를 본다는 방이 났습니다. 이에 부친은 아들에게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거를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산사에 들어가 지내던 어느 한겨울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나 석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란에 대한 깊은 사무침 때문이었죠. 그는 홀로 일어나 뜰을 서성였습니다. 내린 눈은 소복이 쌓였고 달빛은 눈부시게 환했습니다. 석진은 자란을 먼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참지 못한 그는 뜰에 서 있던 그대로 곧장 평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빌어먹기도 했으나 굶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막에서 묵기도 했지만 밤새도록 추위에 떠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자란 그는 지금껏 문 밖으로 채 몇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천리길을 걸어 나섰으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석진은 이렇게 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한 달 남짓 만에 고대하던 평양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고 그의 어머니만 있었죠. 나는 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천리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딸이 도통 보이지 않는구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우리 딸은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나리 자제분의 총애를 입어 밤낮 없이 관아에 머물고 있지요. 그 도련님이 잠시도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여 우리 애가 집에 오지 못한 지도 벌써 몇 달이나 됐답니다. 그러면서 먼 곳만 바라볼 뿐 그를 맞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힘들게 왔건만 자란이는 만나볼 수도 없고 그 어머니는 반기기는커녕 이렇게 면박만 해대는구나. 이제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석진은 힘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자란이를 만나고 싶지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무턱대고 저작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그때 불현듯 부친이 이곳에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구시라치를 구해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곧 죽을 목숨이었는데 석진이 불쌍히 여겨 부친께 살려달라 애원하여 목숨을 구해준 자였습니다. 이리하여 석진은 그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시오? 그자는 처음에 석진을 몰라봤습니다. 석진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사정을 말하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며 맞아들였죠. 석진은 자신이 이곳에 온 사정을 말하고 자란을 만날 수 있게 손을 써달라 말했습니다. 조용히 만나볼 길은 아무래도 없겠습니다. 다만 한번 얼굴만이라도 보고자 하신다면 소인이 한 가지 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도련님께서 이 방법을 따르실지요? 내 자란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할 테니 부디 알려주게. 지금은 눈이 내린 뒤라 가명에서 제서라는 부역이 있을 것입니다. 소인이 이를 맡고 있으니 부역하는 인부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리 한다면 분명 자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석진은 인부들과 함께 관아 앞들에서 비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장한 인부들은 시원하게 눈을 치워나갔으나 석진은 비를 다루는 게 서툴러 한참이나 뒤처졌죠. 그때 감사의 자제는 그런 석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자란을 불러 그 우스운 꼴을 보게 했습니다. 자란은 석진을 보았고 석진 역시 자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 모습을 본 감사의 자제가 이상히 여겨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첩은 천한 몸인데도 외람되게 도련님께서 아끼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잠시라도 저를 집에 보내주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달이나 되었고 그 사이 홀로 남은 어머님이 어찌 지내실지 걱정이 됩니다. 마침 내일이 아버지 기일인데 홀로 계신 노모는 필시 한 그릇 제밥도 마련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사실이 슬퍼 눈물이 난 것이지요. 그런 것은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내 그리 모진 사람이 아니니 너를 불쌍히 여겨 특별히 요 몇 일간 집에 다녀오도록 허락하겠다.
감사의 자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돈 몇 냥을 쥐어주고는 집에 가 제사를 지내고 오라 했습니다. 자라는 내달려 집에 와서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석진 도련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에 안 계시네요. 도련님이 정말 너를 만나겠다고 걸어서 찾아왔었단다. 헌데 내가 관아에 들어가 있어서 만날 기약이 없다고 말했지. 그리 말하니 제 발로 터덜터덜 어디론가 사라졌단다. 어머니,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도련님을 그렇게 보내시다니요. 도련님은 귀한 집안 출신인데도 천한 저를 한번 보겠다고 헐벗고 굶주리고 엎어지면서까지 찾아오셨잖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도리가 있거늘 어찌 그리 야멸차게 대했단 말인가요? 아무리 제가 집에 없었다지만 어머니는 전사또와 도련님께서 지난날 아껴주신 정과 내려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편히 쉬시도록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지금 너는 현사또 자제분의 이쁨을 받고 있지 않느냐? 괜히 예전 사내 때문에 그 총애를 잃으면 어찌하겠느냐? 어머니, 비록 도련님과의 인연이 남의 추천으로 이뤄진 거라지만 실로 하늘이 맺어준 짝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또 평양은 큰 도회지인지라 고관들을 많이 배웠지만 도련님처럼 기품이 있으며 글재주가 화려한 분은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훌륭하신 분이 저같이 신분이 천한 기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해 천리가 되는 평양까지 걸어오신 거고요. 그런데 어찌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라는 한참 만에야 마음을 진정시키고 석진이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시라치를 생각해내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보니 과연 그곳에 석진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나깨나 그대 생각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소. 그래서 내 살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이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이오. 비록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감사의 자제분 옆에 있지만 저 역시 도련님 생각을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다시금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없을 텐데 이를 어찌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요? 더 이상 헤어져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의논 끝에 몰래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약간의 금가락지만 챙기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 촌가에서 더부살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자란의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좋아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덕택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마을 안에 두어 칸짜리 판잣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석진과 산사에서 과거를 준비하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그가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써서 근처 사찰 등 수십 리 일대를 이잡듯 찾았으나 종적은 묘연할 뿐이었죠. 사람들은 필시 요망한 여우한테 홀렸거나 사나운 범에게 물려 밥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또 한편 현 감사의 자제는 자란이 사라지자 그 어미와 친족을 모조리 잡아 가두고서 행방을 캐물었고 종들을 시켜 사방을 샅샅이 찾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찾지 못하자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자란과 비슷한 기녀를 찾았고 또다시 그녀를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방 안에만 가둬두었습니다. 자란은 석진과 함께 살 거처가 마련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정승 집안의 외아들인데 기생 하나에 홀려 부모를 저버리고 궁벽한 산골로 도망쳐 왔습니다. 집에서는 당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실 리 없으니 불효가 막심하고요. 나도 걱정하던 참이오. 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다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과거의 허물을 덮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래, 어떤 일이오? 오직 과거에 합격하여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것뿐이지요. 나 역시 그리 생각은 해보았으나
어디서 책을 얻어 읽어야 할지 모르겠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힘써 볼게요. 이때부터 자라는 자신이 가지고 온 금가락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석진에게 주었죠. 또한 바느질해서 번 돈은 먹고 살 만큼만 남기고 모두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석진은 어렸을 때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똑똑했기에 순식간에 문장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과거에 응시하면 당장이라도 붙을 정도였죠. 이때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라는 여행 채비를 단단히 하여 그를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단단히 준비했다고는 하나 한동안 학업을 멀리했기에 석진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그는 당당히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때 석진의 부친은 이조판서로 궁에 입궐해 있었는데 임금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을 차지한 자가 아무래도 경의 자제인 듯한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구나. 자기 부친의 직함을 대사원이라고 썼으니 대체 무슨 까닭인고? 이 말에 놀란 석진의 부친이 시지를 살펴보더니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신의 자식이 맞습니다. 3년 전에 벗들과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종적을 감추었는데 필시 맹수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죠. 그리하여 절 뒤편에다 빈 묘를 쓰고 상을 치렀습니다. 당시 신의 직함이 대사원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곧장 석진을 불러들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어버이를 뒤로하고 사라져 그 속을 태운 것은 인륜을 저버린 죄이니 감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임금과 부모 앞에서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의 과오를 벌하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실을 낱낱이 아뢰거라. 이에 석진은 산사를 나간 이후의 일들과 자란과 함께 한 행적을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석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임금은 이조판서에게 하명했습니다. 경의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업에 힘써 이제 벼슬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구나. 남자가 젊었을 때 잠시 여색에 빠지는 일이야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니 이제 지난날의 죄는 용서하고 이를 계기로 훗날 큰 사람이 되도록 독려함이 어떠한가. 자란과 함께 산속으로 숨어든 일도 기이하고 그 아이가 방도를 마련하여 과오를 씻으라 한 일도 기특하구나. 그 정성이 더없이 갸륵하니 기생이라고 하여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경은 아들이 자란을 정실로 삼을 것을 허락하여 해로하게 하고 나라에는 충을 부모에게는 못다 한 효를 다하도록 인도하라.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은 훗날 벼슬자리에 오르는데 구애됨이 없도록 할 것이니라. 이에 석진과 이조판서인 아버지는 성은이 망극하여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급제자의 박목이 나왔습니다. 이조판서는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탄 아들과 함께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집안 사람들 모두가 놀라 떠들썩했죠. 석진의 아버지는 임금의 명대로 자란을 데려와 풍성한 잔치를 열고 아들의 정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뒤 석진은 정승의 반열에까지 올랐으며 부부는 슬하에 자식을 둘 두었습니다. 둘은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죠. 자란을 산골에서 데려오던 날 장원 급제한 석진은 곧바로 좌랑에 제수되었기에 자란은 좌랑의 아내로서 가마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맹산 사람들은 둘이 살던 마을을 좌랑촌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진짜 어사가 된 가짜 어사.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얼마나 몹쓸 팔자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횡액을 당한단 말이냐. 새벽 1시가 훨씬 넘은 시각. 한 초가집에서 들려오는 때 아닌 여자의 비통한 울음소리에 완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리 서글픈 목소리로 우는 걸까? 완동은 불현듯 일어나는 호기심에 소리나는 집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여보 주인? 주인을 찾는 완동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안에서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나이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은 밤중에 누구를 찾으시옵니까? 전 근처에 사는 완동이라는 사람이온데 되게 큰 우환이 있는 듯하여 그 사연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서 무엇을 하시려 하옵니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도 혹 도움이 될까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인은 완동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안내하는 대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인은 망설이면서 완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요 앞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는 찬동이라는 사람이온데 얼마 전 제가 병으로 들어눕게 되자 약을 구하러 사방팔방 다녔습죠. 그런데 어젯밤 제 병세가 악화되자 자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의원집을 찾아가 약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던 중 순찰 도는 포졸들에게 도둑이라 몰려 끌려갔습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모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리 가다가는 온 집안 식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권문에 항거하는 의적들이 밤마다 출몰하여 권세 있는 정승과 대감집만 노려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사헌부의 지시로 수상해 보이는 자들을 무턱대고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같이 애매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욕을 당하는 것은 무시하고 말이죠. 완동은 분노와 의협심에 가득 차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드님을 꼭 구해주겠소. 고맙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난 완동은 초가집을 나선 다음 포도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포도청을 찾아간들 참봉이를 구해낼 별다른 방법이나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해낼 묘안조차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장부의 언약이 무겁기가 천금과 같기에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완동은 어느 집 돌담 밑에 쪼그리고 앉은 채 한없이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벌떡 몸을 일으켰죠. 그래, 마패가 있었구나? 그의 조부가 일찍이 어사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녔던 마패가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는 모르나 사랑방 문갑 속에 들어있는 것은 확실했죠. 왕에 대한 불충이고 충신의 후예로서 몹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없는 듯 하구나.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집으로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서랍에서 마패를 꺼내 포도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포도청에 도착하자 문 앞을 지키던 포졸들이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웬 놈이냐? 완동은 주춤했다가 어깨를 펴며 허리에 찬 마패를 집어 보였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포졸들은 마패를 보고는 급 공손해져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요즘 도적들의 출몰이 잦아서 그런 것이니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알겠다.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포목점을 하는 장사치를 잡아들인 일이 있느냐? 네, 그런 사실이 있사옵니다. 포졸이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아랬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연고로 잡아들인 것이냐? 그게 늦은 밤 무언가 급한 듯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수상해 잡아들였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수상에 무턱대고 잡아들였다는 말이냐? 남의 집을 털고 도망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리했습니다. 이놈! 달려가는 것을 무턱대고 잡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내가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급히 내달리면 나도 잡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리. 다만 그자의 행색이 여느 선비와는 다르게 너무 볼품없어서 그만. 사람을 잡아들일 때는 미리 기차를 어미한 연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백성들이 어찌 마음 놓고 살겠느냐? 그러니 어서 빨리 포목점 주인을 모셔 내오거라. 하지만 사또 나으리의 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인 맘대로 내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명이시다. 그래도 내놓지 못하겠느냐?
완동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들어가 참봉이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몸에 성한 곳은 하나도 없이 유혈이 낭자하고 팔다리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산송장과도 같았습니다. 가자. 완동은 참봉이를 끌다시피 하여 한쪽 팔을 부축하고 포도청을 나왔습니다. 한편 포졸들은 어명이라는 바람에 참봉이를 내어 주기는 했으나 늦은 밤 어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장사치를 데려가는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중 한 포졸이 완동과 참봉이의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오라 미처 분간치 못하여 황송하옵니다. 하오나 지금 밤이 깊사온데 어사또께서는 어디로 행차하시려 하시는지. 자빈들이 알 바 아니다. 비켜라. 예, 황송하옵니다. 포졸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너 걸음 떼어놨을 때 방망이가 완동의 정수리를 향하여 사정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다행히 방망이는 빗맞아 완동의 왼쪽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으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산적이다! 완동은 정신을 가다듬고 비호와도 같이 몸을 날려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참봉이도 조금이나마 기력을 찾았는지 그의 뒤를 따라 뛰었죠. 동력 하늘이 환하게 밝아 올 무렵에야 둘은 겨우 포졸들의 포위망을 뚫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가짜 어사 행세를 하다 받은 상처도 씻은 듯 나았고 며칠 동안 들끓던 장안도 잠잠해졌습니다. 완동은 의협심과 패기로 죽음에 직면한 젊은이를 구한 환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세 잡은 벼슬아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통쾌감도 여전했죠. 사실 불안당같이 보이는 권속들이 몹시 미워서 사과는 염두에 없었으나 가짜 어사 행세로 참봉이를 구한 후부터는 직접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해주고 싶어졌던 것이죠. 때문에 우연한 적선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완동은 그로부터 글 공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본래 인품이 출중한 완동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20살 전후에 고금 경서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시문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에 그해 가을에 장원급제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 평안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육마패보다 다소 격이 아래이기는 하나 떳떳한 삼마패를 허리에 차고 말이죠. 일부러 머리에는 찢어진 갓을 올려놓고 등에는 허름한 괴나리 보찜을 찬 완동은 수려한 강산을 두루 감상하면서 유유히 길을 걷는 것이 여간 흥겨웁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낮이 기울었을 때 길에서 10대 후반 되어 보이는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행색이 근본 있는 규수 같으나 몸종 하나 없이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걷고 있었습니다. 댁은 이시며 어디까지 가는 길이요? 정중히 묻는 완동을 물끄러미 쳐다본 처녀는 그의 볼품없는 행색을 보고 대꾸하지도 않고 더욱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불안당 같아 보여서 그랬던 것이죠. 다리가 매우 아프신 모양인데 낙이라도 타고 가시면 어떠하오? 처녀는 비로소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천 관하로 가는 길이옵니다. 박천이면 아직 20여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사약 말고 낙이라도 타고 가십시오. 감사하신 말씀이지만 어차피 죽을 몸, 편히 간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죽다니 웬 말이오? 완동은 놀라 바싹 처녀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사옵니다. 뉘신지는 모르오나 아무리 물으셔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어이 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완동은 싫다는 처녀를 억지로 나귀에 태우고 뒤따라가면서 이리저리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완동은 할 수 없이 처녀를 마을로 들여보내고 샛길로 접어들어 민정을 살핀 후에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처녀를 만나고 난 뒤 사흘 후에 말이죠.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군수를 비롯한 여러 관원들이 마중 나왔는데 고개를 기울이며 대접하는 품이 가관이었습니다. 관내를 둘러보다 옥사에 막 들어선 완동은 며칠 전 길에서 만난 의문의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쓰고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처녀는 완동을 알아보고 뜻하지 않은 재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이 고을에 살던 최좌수의 셋째 딸 옥순이라 하옵니다. 그래서? 소녀의 집은 아버지와 언니, 세 식구가 농사짓기를 업으로 삼고 살아왔사온데 지난번 소녀의 집 형편으로는 지나치게 과부한 전세를 마치지 못한 탓으로 아버지께서는 포졸들에게 끌리어 하옥되셨다가 모진 매에 못 이겨 옥사하고 마셨습니다. 그리하여 큰 언니께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갈까 하여 관하로 찾아왔다가 사또님의 눈에 띄어 수청을 들라는 분부가 떨어졌지요. 비록 가세가 가난하여 홍기가 넘도록 혼인을 못했을 망정 어찌 수청을 들겠사오며 금수가 아닌 바에야 부친이 돌아가신 상중에 어찌 사또의 뜻을 받겠습니까? 때문에 사또의 뜻을 거역하여 하옥되었다가 억울한 나머지 옷고름으로 목을 메어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찌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아버지와 큰언니의 시신을 모시러 왔다가 사또의 수청 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언니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그리하여 수청을 들겠다 하고는 밤에 사또가 곤히 잠든 틈을 타서 빗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가 도리어 붙잡혀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완동은 눈을 감았다가 무섭게 뜬 뒤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군수 김두용은 대령하라.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군수 김두용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곧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듣거라. 최자수와 그의 딸에 대한 무모한 죄상을 알겠느냐? 통촉하옵소서. 사실 그것이 듣기 싫다 이놈. 금수보다 못한 것이 어찌 군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당장 참수할 것이로되 늙은 것의 정상이 그렇지 않아 칼을 들지 않음이니 형방이 내려가 대죄하라. 황송하옵니다. 여봐라. 최자수의 딸 옥순을 어서 옥에서 풀어주거라. 예. 완동은 수레를 불러 옥순의 부친과 그의 언니의 시신을 태워보냈습니다. 그리고 김두용을 파직한다는 명을 내리고 상감께 징계를 올렸죠. 그 다음 서울로부터 어명을 받아 내려온 군수에게 모든 일을 일임한 뒤 다시 먼 지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겠다며 기어코 따라온 옥순과 함께 말이죠. 인삼 장수를 등쳐먹은 노인, 옛날에 흉작으로 인해 인삼값이 치솟았을 때 철원에 사는 한 사내가 전답을 모두 팔아바리에 인삼을 사들였습니다. 구입 비용만 해도 무려 300냥이나 들었죠. 그는 한양에 가서 인삼을 팔 요량으로 나귀에 싣고 가던 도중 한강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짐을 보고 물었죠. 어디서 귀한 인삼 냄새가 난다 했더만 여기서 나는 것이었군. 이보시오, 청년. 나귀에 실은 것이 인삼이오? 그렇소. 지금같이 동이 난 때에 한 발이면 3,000냥이 되고도 남을 거요. 당신 참 좋은 때를 만났구려. 가뜩이나 처음 가는 한양이라 잔뜩 긴장했던 사내는 친근한 말투의 노인을 보고는 긴장이 풀어져 말했습니다. 시세에 밝은 것을 보니 장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인삼을 팔 만한 도매 상인을 소개해 줄 수 있겠소?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행이라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내일 값을 후하게 쳐주는 장사치를 소개시켜 주겠소. 그러니 나를 잘 따라오시오. 이리하여 둘은 도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안을 돌고 돌아 해가 질 때 즈음 노인은 한 초가집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라며 편히 쉬라고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인삼 장수는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파루종이 울리자마자 노인이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인삼이 적지 않으니 하루 이틀에 다 팔 수는 없을 걸세. 타고 온 노새가 저렇게 일 없이 놀고 있어서 말인데 용산 머리에서 실어올 나무찜이 좀 있네. 그러니 자네가 노새를 끌고서 그걸 실어오면 어떻겠나? 인삼 장수는 난처했습니다. 그리하면 좋겠지만 나는 용산 가는 길도 모르고 귀한 인삼을 놔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오.
설마 자네가 우리 집까지 다 아는데 내 인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겠나? 그리고 길 눈이 밝은 우리 집 종놈을 붙여줄 테니 다녀오게나. 네, 부탁 좀 하겠네. 그의 부탁을 거절하면 상인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물을까봐 별 수 없이 인삼 장수는 노새를 끌고 그 집 종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둑어둑하여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성 바깥으로 향하기 직전 길을 안내해 주겠다던 종놈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내는 그자를 찾았지만 온데간데 없었죠. 거기다 다시 놓인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두운 밤에 찾아가 한번 묵은 집을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인삼 장수의 위로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올랐죠. 인삼 장수는 서러운 맘에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오가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나 없이 왜 그러느냐 물었고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뒤 건장한 사내가 반쯤 취한 채 노래를 부르며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삼 장수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인삼 장수는 전후 사정을 세세하게 얘기해 주었죠. 그러자 사내가 한바탕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걸 내가 전부 찾아줄 테니 인삼 값을 반으로 나눌 수 있겠소. 인삼 장수는 펄쩍 뛰며 좋아했죠. 다 찾기만 한다면 내 기꺼이 내어주리다. 그러자 사내는 바로 인삼 장수에게 노새의 고삐를 풀고 앞장서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인삼 장수와 함께 노새의 뒤를 따라 도성 안으로 들어갔죠. 노새는 이리저리 다니다 어떤 집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물었죠. 여기가 그 노인의 집이오? 유심히 살펴보던 인삼 장수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곧장 대문턱을 발로 차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자는 어제 본 노인이었죠. 저희가 당신이 묵었던 집의 주인이오? 맞소. 한편 밖으로 나온 노인은 인삼 장수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되물었습니다. 자네 어디 갔다가 이제야 왔는가? 우리 집 종놈이 아까 먼저 와서 하는 말이 길이 어두워 자네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더군.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일이 멀쩡히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일세. 하지만 건장한 사내는 주인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는 어찌 생겨 먹었길래 남의 인삼을 종놈까지 시켜가며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냐? 빨리 인삼 바리를 내놓거라. 사내의 기세가 워낙 당당한 데다 다그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듣고서 아무 항변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리저리 핑계를 댔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노인은 인삼 한 바리를 고스란히 내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불이 나게 묶음을 풀어보더니 노인에게 따졌습니다. 이 안에 300냥이 들어있다 들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황당한 노인은 인삼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인삼 바리를 처음 들여놓을 때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 않은가? 애초 묶음을 풀어보지도 않았었네. 가지고 온 그대로 들고 나온 건데 돈이 들어있었다는 소리를 하다니 이런 맹랑할 때가 있는가? 어젠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실은 농장에서 인삼을 사고 남은 돈 300냥을 가져오던 참이었소. 인삼 장수는 사내의 거짓에 보태어 마치 사실인 양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 그러자 사내가 끼어들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분명 이 차가 300냥을 바리 안에 넣어놨다 하지 않았느냐? 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내 당장 관하로 내 놈을 끌고 갈 것이다. 사내가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라리며 윽박질렀습니다. 자칫 때릴 듯한 기세였죠. 노인은 한낱 민가에 산 것이라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꾸며낸 말임에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작물에 손댄 것으로 지목되었으니 누명에서 벗어날 길도 없었죠. 자칫 더 발악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300냥을 마련해서 내주어야 했습니다. 사내는 인삼 장수더러 인삼을 다시 묶어 실어 나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사내의 집에 보관했죠. 인삼 품귀 현상이 지속되어 값이 더 뛰자 인삼 장수는 한꺼번에 인삼을 모두 팔아 3,000냥 남짓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난 인삼 장수가 그 반을 사내에게 주려 하자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꾀를 내어 300냥을 벌었으니 나는 이것으로도 차고 넘치오. 뭐하러 당신의 소중한 물건에 탐을 내겠소. 다 가져가고 그런 말은 다시 꺼내지도 마시오. 그리고 한양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도 있지 않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해도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많으니 부디 아무나 믿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그렇게 사내는 끝까지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통쾌해하며 현명한 사내의 수완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